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 기본 개념,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하고 구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 매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천천히 설명을 할 거니까 자, 한번 보시고 잘 따라오셔서 소득세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득세 기본 개념 한번 보시면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소득을 나눠놨습니다. 소득 원천이 이자인 경우 이자 소득이고요. 자, 배당인 경우에는 배당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 사업 소득입니다. 근로하신 분들 있죠. 사업하면서 근로하신 분들 근로소득 있을 거고요. 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있으신 분들 있을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전부 다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소득 어떤 게 있냐 보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됐다. 그 강의 금액이 50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고요. 자, 복권 당첨 소득 이게 기타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뭉쳐서 합쳐서 과세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입니다. 근데 이 금액에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 수익 금액, 배당 수익 금액, 사업 수익 금액, 근로 수익 금액, 연금 수익 금액, 기타 수익 금액 이렇게 수익 금액으로 부르고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어떤 게 있냐 보면은 비과세의 대표적인 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근로소득자 보시면 식대 20만 원은 뭐 빼준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빼준다. 이 빼준다라는 의미가 비과세라는 의미거든요. 세법적으로 비과세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근로소득에 월 20만 원의 실비 변상적인 식대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비과세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라면 내가 총 240만 원을 받았더라도 식대 20만 원, 자, 자가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로 열거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차감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법은 과세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 소득의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이자 배당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을 합쳐서 내가 연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빠집니다. 이 분리과세란 의미가 뭐냐면 아까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받았으나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비과세고요. 자, 분리과세는 과세는 한다, 세금은 매긴다. 하지만 여기에 종합소득에 뭉쳐서 과세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뭐 통장에 조금씩 찍히죠. 뭐 1,000원, 2,000원. 저도 1,000원, 2,000원 찍힙니다. 그 찍힌 금액에 대해서 여기 불러와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종합과세에 넣으신 적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원, 2만원 들어올 때 거기 뭐 1,400원, 뭐 1,500원 이런 식으로 빠져서 그 원천 징수된 후에 금액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과세를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합소득에 같이 소득 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도 빠지기 때문에 여기 종합과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비과세랑 열거된 거랑 자, 분리과세 열거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빼고 난 금액을 수익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비과세하고 분리과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쭉 보시면은 자, 논밭 무슨 농가 부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언뜻 봐도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사업소득에서 이런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를 자, 사업수익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사업소득 매출액 금액을 수익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원재료 매입한 거 그리고 재료비 매입한 거 여기서 또 빼줘야 되잖아요. 그걸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주고 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일정치 않습니다.
자,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잘 없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거를 자, 만들어놨어요. 식으로. 근로소득 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연금소득 공제도 마찬가지고요. 계산으로 어떤 네가 얼마 벌었으면 이만큼은 필요경비 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은 자,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총 급여액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구간에 해당되는 식을 가져와서 대입해서 나오는 금액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보면 자, 근로소득 3천만 원인 경우 이 부분에 해당 공제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번 넣어보면 750만 원에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뺀 거에 곱하기 15% 해가지고 750만 원 더한 금액이 97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975만 원을 근로소득 공제로 뺍니다. 자, 그 금액을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연금소득도 똑같습니다.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자, 필요경비가 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 그 테이블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테이블에 넣은 금액을 연금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 빼주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제 사업소득 금액,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 뭐 연금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소득 금액 단계에서 이제 다 금액을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한 금액을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뒤에 가시면 소득세율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네이버에 종합소득세율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이 세율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도는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율은 똑같은데 그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자, 2022년도와 비교하면은 뭐 1200에서 1400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세금이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첫 번째 단계에만 1400이 됐으니까는 뒤로부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전 구간에 조금씩 세금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만 내린 거 아니에요. 소득세면 소득세고 개인소득세면 소득세지 왜 종합소득세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아까 열거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다 합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또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쳐서 과세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안 듭니까? 개별 과세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과 근로소득 각각 두 개의 소득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사업과 근로 각각 뭐 둘 다 1400이었다고 가정하면 세율 단계를 보시면 딱 6% 단계죠. 각각 과세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에 6% 84만원 그리고 근로 1400에 6% 84만원 해서 내가 총 부담해야 될 거는 168만원입니다. 하지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1,400만원, 1,400만원 받았으니까 자, 총 내가 본 거는 2,800이 되는 거죠. 자, 2,800의 세율 구간 어딥니까? 여기죠.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 곱하기 15% 마이너스 126만원 하면 294만원이 나옵니다. 내가 똑같이 벌었지만 어느 게 세금이 더 많이 내나요?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내죠. 자, 이렇게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 합산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뭐 제가 설명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의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입니다. 자, 이 두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 자, 다른 말입니다. 수익금액하고 비슷한 말이 매출액입니다. 수익금액하고 소득금액, 매출액 금액하고 소득금액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보시면 수익금액은 여러분들 비슷하게 저희가 하는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수익금액하고 매출액 금액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익금액 이꼬르 거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본인이 원재료 사고 사업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익금액, 매출액에서 경비 뺀 거를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금액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를 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이 매출액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세금 신고의 기초금액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매출액이 아니고 소득금액이고요. 대출 받는데 심사하는 거 심사 기준이 소득금액이고요. 자, 비자 신청 등에 쓰이는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대출 받을 또는 비자를 받을 일이 있다. 근데 거기에 소득금액 기준이 4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매출액, 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자, 은행에서 분명히 소득금액 4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그걸 매출액으로 알아들어. 그러면 내 매출액 이번에 4,500이었으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비자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세금 신고할 때 뭐 세무사라든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담당 이렇게 쭉 있는 세무사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세금 신고는 세금 적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금이 확 넣고 해가지고 소득금액을 확 줄여가지고 이제 세금을 적게 내. 근데 막상 이제 대출하려고 보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수익금액 4,500만 원인데 거기에 경비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세금 안 내게 만들었어. 그럼 소득금액이 얼마입니까? 1,500이에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자, 4천만 원 매출액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따로 장에 넣었습니다. 뒤로 가보시면 이제 소득세 기본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 뭐가 있고 어떤 거를 빼주고 이거를 다 개념을 언뜻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나요? 이제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수익금액 제가 아까 비슷하게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매출액에서 자, 필요경비 차감한 것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4,025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소득공제는 자, 소득금액에서 일정 요건이 되면 그 금액은 빼주겠다라는 금액이거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인적공제. 자, 한 명에 뭐 150만 원, 뭐 장애인 200만 원. 이거 여러분들 언뜻 들어보셨죠? 그걸 인적공제라고 하고요. 소득공제 안에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자, 노란 우상공제 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제. 1년 동안 내가 국민연금 납부한 게 자, 필요경비 단계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 단계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연금저축공제. 납입한 거 여기서 빼준다라는 얘기고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에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이제 비로소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3,275만 원은 자, 세율 15% 구간이기 때문에 15% 곱한 금액에 마이너스 125만 6천 원을 차감하면 이제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에는 365만 6,500원이 나왔네요. 여기서 또 해당이 된다면 까줍니다. 자, 세액 감면이 있고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말인데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크게 해줍니다.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좀 작게 해준다라고 그 개념의 차이지 어차피 산출세액 부분에서 뭘 까준다, 공제해준다 이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액 감면에 해당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거는 해당되신 분 많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것도 덜어 있거든요. 요거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최대 100%입니다. 100%면 세금 안 내는 거고요. 50% 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거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요. 세무사와 의논해가지고 이게 본인이 하기 어려우니까는 자, 의논해서 이분들은 들어가는 게 훨씬 절세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 있고요. 뭐 특별세액 공제, 자, 전자세액 공제가 있어요. 요거 뭐 다 합쳐도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자,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빼고 세액공제 뺀 거를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결정이 다 됐어. 근데 내가 또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해당될 법한 가산세는 뭐가 있냐?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 영수증 미감액 미발행. 현금 영수증 감액, 이거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거 감액 그거 해버리세요, 홈택스에서. 왜냐하면 이게 업종이 계속 늘어나요. 이게 의무 가입 업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하세요. 그냥 이게 가산세 대상 안 되려면. 만약에 이런 가산세 대상이 되면 위에 감면 있죠, 세액 감면, 이런 거 감면 못 받습니다. 자, 지급조서 미제출 등이 있고요. 만약에 해당된다라면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중에 11월 달에 중간예납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내세요 해가 11월 31일까지 금액을 내신 분이 있다라면 그 금액을 여기서 차감해 준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중간예납세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낼 거를 미리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적용용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3% 떼죠. 그 금액을 이제 먼저 낸 세금이죠. 받을 때 조금씩 떼서 내가 세무서에 갖다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3.3%를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3%인데 여기엔 3%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0.3%, 그러니까 소득세의 10%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는 국세 신고할 때 넣는 게 아니고 지방세를 또 따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 지방세 넣을 때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 플러스하고 기납부세액 마이너스하면 이제야 비로소 5월 달에 내가 납부하는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이제 5월 달에 납부해야 되는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 신고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번에 얼마 벌었는데 간이가세자입니다. 이번에 얼마 벌었는데 세금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법상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겁니다.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금 얼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걸 한번 보시고 깨달으시면 이제 그런 질문 안 하시겠죠. 자, 뒤로 가시면 이제 간편장부 서식이라고 나와있고 뭐 홈택스 화면이라고 나와있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음식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음식점 사장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먼저 음식을 해서 팔려고 하면 매입이 필요합니다. 재료비, 고기, 뭐 야채, 과일 이런 걸 사야겠죠. 그리고 가게 임차해야겠죠. 그리고 알바생 써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기름값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배달대행, 요즘에 배달대행 다 써야 되는 거고, 광고비도 내야 되는 거고, 자, 뭐 어디 고장났다, 수리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릇하고 집기, 비품을 막 사야 되는 거지. 이게 전부 필요 경비입니다. 이제 음식을 짜잔 하고 나와서 이제 매출이 생기는 거죠. 매출을 제가 아까 수익금액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카드 매출 발생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 발생하고 뭐 현금 매출 있을 수도 있고 뭐 세금 계산서 매출, 플랫폼 매출 이런 거 다 합쳐서 매출이죠. 자, 식당 같은 경우에는 포스 쓰니까 포스 찍으면 이거는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매출에서 자,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매입을 뺀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식당 운영하면서 이 경비가 얼마 나가는지 여러분들 가계부 쓰세요? 안 쓰시죠? 가계부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날 비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기 샀습니다. 250만원. 자, 야채 샀습니다. 770만원. 이렇게 알바비 200만원 줬습니다. 뭐 촬영 유지비, 뭐 기름값 얼마 줬습니다. 자, 식기 얼마 샀고 알바 식대 뭐 15만원 줬습니다. 이렇게 쭉 합쳐가지고 12월 31일 날 쓴 비용이 665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출액, 자, 카드 매출 얼마 있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매출이 이만큼 있었는데 포스기 찍으면 하루 매출 딱 나오는 거죠. 그 매출이 여기에요. 그냥 세부적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 매출이 1082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가계부 이렇게 쓰는 거죠. 이 가계부를 쓴다, 그 쓰는 행위를 기장이라고 하고요. 기장이란 말은 장부에 기입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금액이 12월 30일 하루가 아니고 1년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번 게 자 1082만원이고 1년에 쓴 게 665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여러분들 1년치 가계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간편장부예요. 간편장부. 여러분들 간편장부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개념을 모르고 이런데, 자, 여러분들 가계부 쓴 게 간편장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옆에 보시는 게 세법상 간편장부의 형식이에요. 자, 보시면 장부 수익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장부는 여러분들 가계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 지금 2억 9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본 예시에서 매출액 얼마였어요? 자, 1,082만 원이었죠. 그 금액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자, 밑에 필요 경비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급여, 제세 공과금, 뭐 차량 유지비, 운반비, 자, 일반 관리비 등 아까 본인이 자 적어놓은 가계부랑 뭐가 다른가요? 그 가계부의 항목 여기 하나 찾아서 넣으면 돼요. 말만 회계적인 용어로 바꿨을 뿐이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 필요 경비 항목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기타 있잖아요. 기타. 모르겠다. 기타. 자,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세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기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간편장부입니다. 여러분들 홈택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신고하다 보면 이제 첫 장은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기본 정보 넣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장에 이게 나와요. 자,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일단 여기에 걸려서 이제 다 포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 홈택스 화면 보시면 매출액이라고 있죠. 자, 옆에 보는 그 그림하고 그림에서 매출액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금액을 컴퓨터 화면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 밑에 필요경비 있죠. 자, 일반 관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순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여기에 옮겨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이 화면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다 못한다고 이제 손을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간편장부를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옆에 제가 링크, 여기인가 하여튼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거 서식이 저도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서식 여기저기서 가져다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서 업데이트해서 진짜 쉽게,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이렇게 넣으면 바로 계산되게 만들어 놨으니까는 자, 하실 분들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장부 작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게 간편장부, 가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식簿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복식簿기는 복잡해 보이고 간편장부는 간편해 보이죠. 여러분들 아까 간편장부는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어떤 매출 금액을 넘어버리면 그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簿기로 자, 장부를 써라 라는 매출 구간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라에서 부산에 사는 요식업자들에게 이제 박람회를 개최하니까 너네 빨리 와서 여기에 와서 빨리 이제 개최를 준비해라 라고 이제 거의 협박이 내려온 거죠. 부산에 있는 이제 그 음식업자, 요식업자들이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어떤 자, 요식업자들에게는 비행기를 타고 와라 라고 했고 어떤 사장님한테는 KTX를 타고 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직전 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5천 이상이면 이제 비행기 타도 될 만한 여력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억 5천 직전 연도 2002년이 되겠죠. 2003년 기준으로는 자, 2002년 매출액이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는 자, 너네는 좀 돈이 부족하고 매출액이 부족하니까는 이제 KTX를 타고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부를 기록하되 자, 가계부를 쓰되 1억 5천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니네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돈 좀 버니까 이제 꼼꼼하게 복식장부를 해라. 그리고 1억 5천은 아직까지 사업을 성장하는 단계니까 그냥 간편하게 가계부 써도 허락해주겠다. 이겁니다. 복식簿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못합니다. 자, 내가 회계학과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들 못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간편장부는 여러분들이 아까 수기로 쓰거나 엑셀로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합쳐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간편장부 간편하게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영상 따로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은 감 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옆에 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는 복식簿기 의무자하고 간편장부 대상자하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표예요.
음식업점 한번 보시게 되면 나군이죠. 나군에 자 복식부기 의무자, 자 직전 연도 1억 5천 이상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되고요. 1억 5천 미만자는 이제 간편장부 가계부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 안 맡겨도 된다. 네가 하려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소매업 가군이죠. 가군은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억 원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타 서비스, 수리업 이런 거 프리랜서가 다군에 해당됩니다. 자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 7,500입니다. 자 7,500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들어가고요.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장부를 어떻게 해라라는 기장 의무입니다. 제가 앞에서 장부 작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가 복식부이고 다른 한 가지가 간편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여러분들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부 똑같은 현상을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언어로 기억을 한다라면 하나는 외계인 언어로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예시를 먼저 보세요. 자 매출이 250만 원이고요. 고기류 50만 원 샀고 전기요금 10만 원이고 알바비가 25만 원이라고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자 아까 봤던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250만원, 원재료 50만원, 전력비 10만원, 급여 25만원 해서 이익이 165만원 났다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매출액 250만원, 현금 250만원, 그리고 원재료, 매출원가, 전력비, 보통 예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회계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왜 복식이냐 한번 보세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단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쪽밖에 없죠. 매출액 250만원, 숫자가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죠. 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예요. 왼쪽, 오른쪽 두 개로 표시되죠. 이렇게 해서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음식점업 종사자인데 작년에 매출액이 1억 5천이 넘었어요. 그러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1억 5천 미만이다. 그러면 간편장부로 작성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건 됩니다. 내가 자세하게 기록하는 건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장부를 작성한 경우를 본 거죠. 내가 장부를 작성했는데 간편으로 했다. 내가 장부를 작성했는데 복식으로 했다. 이거를 설명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자, 장부를 안 했다면 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거의 장부 안 하시죠? 자, 가계부고 단식이고 복식이고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안 했을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면 되는가? 아니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장부 안 하고 소득세 신고 안 하고 세금 안 내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신고 방법도 매출액 기준으로 자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예를 박람회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요식업자들에게 빨리 서울로 와라. 급하다. 그래서 빨리 박람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겠죠. KTX를 타고 와라, 비행기를 타고 와라. 그런데 두 개 다 안 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와도 된다, 그리고 걸어와도 된다,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세법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 직전 연도 기준으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3,600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라. 그리고 자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3,600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경비율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예 부류가 다릅니다. 내가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로 했다면, 복식부기로 했다면, 이거와 내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면 애초에
그 가정이 다른 거예요. 이거 소득세 신고하다 보면 맨 앞에 보면은 기장 의무하고 신고 방법하고 체크하는 안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아무리 강조드려도 50%는 틀립니다. 그거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본인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제가 설명하는 화면과 아예 그 뒤로부터는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예전에 보니까는 화면 바뀌었는데 화면 바뀐 화면으로 설명해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댓글이 다 달립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됩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 단순경 비율. 자, 이렇게 되는데 보셨다시피 매출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해도 되는 방법과 그리고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음식점업 종사자인데 작년 매출액이 1억 7천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내 기장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복식부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죠? 3가지가 됩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음식점업 사업자인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천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기장 의무가 어떻게 될까요? 기장 의무는 자, 간편장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3가지입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이었어요. 그럼 올해 기장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자,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입니다. 자, 올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네, 3가지입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경 비율입니다. 의무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자, 실무적인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복식부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감면이라든가 가산세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거의 복식부기로 들어가고 자,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 간편, 기준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들어갑니다. 간편하고 단순경 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과 간편과 단순경 비율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단순경 비율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매년 들어오는데 자, 나는 기준경 비율자인데 단순경 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단순경 비율자는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단순경 비율이라고 적혀야지 단순경 비율로 신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건데 나는 이때까지 장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저 기준경 비율이나 단순경 비율로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세무서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장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세무대리인,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1년치 장부 해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실무적인 선택 방법 안에서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기장 의무 판단이라고 있는데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장부를 작성한 경우라고 나와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업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자, 가군의 도소매업을 보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3억 이상이고요.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3억 이상이고요.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제조업, 나군인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을 보시면 직전 연도 매출액 1억 5천을 기준으로 하고요. 장부 작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계 기준으로 하면은 3,600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군 보시면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협회, 프리랜서가 다군에 속합니다. 자, 직전 연도 매출액 7,500 기준으로 나누고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4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기장세가고 무기장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내가 간편장부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꼼꼼하게 한다고 복식부기를 했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금의 20%를 깎아줍니다.
다만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한도가 넘어가면 100만 원까지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기장 가산세는 또 뭐냐? 자, 말 그대로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내가 진짜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아까 얘기 드렸죠.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산출세액의 20%를 벌금으로 냅니다. 자, 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이외의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 산출세액의 20%를 내게 됩니다. 이거를 무기장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이 가산세가 많아가지고 복식부기로 거의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면도 못 받고요. 자,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매출액에 동일한 필요 경비에 자, 이 네 가지 방법이 어떻게 얼마만큼 세금 차이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수익 금액에서 자,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 뺀 거를 그냥 단기 순이익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비슷한 금액이에요. 단기 순이익하고. 자, 단기 순이익이 4,765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매출액이 2억 6,300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럴 경우 자, 네 가지 신고 방법에 따라 어떻게 세금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계산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감면이나 이런 거는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뭐 감면 이거는 없다 또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복식부기 보시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맨 끝에 보면은 이게 납부할 세액이거든요. 자, 459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간편장부로 계산한 거 보면은 559만 2천 원이 나왔고요.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한 거 보면 231만 2천 원이 나왔고요. 자, 기준경비율 보시면은 1337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들 전부 다 단순경비율 가고 싶어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단순경비율은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자, 단순경비율 찍힌 사람만 단순경비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과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 2, 4번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 2, 4번 중에 자, 3번 어차피 여러분들 신고를 못합니다. 단순경비율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1, 2, 4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작게 나온 금액이 1번이죠. 복식부기예요. 내가 비록 간편장부 대상자긴 하지만 세금 신고를 해보니까 복식부기가 제일 적게 나와. 그러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복식부기는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러면 맡겨야 된다. 그러면 수수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수수료까지 고려한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금액은 다 똑같아요. 차관만 납부한 세금 아까 봤던 금액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서 고려할 게 여러분들은 5월달에 세금도 내야 되지만 세무사 수수료도 줘야 돼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자, 세무사 수수료 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과 수수료까지 합한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자, 539만 원이에요. 그리고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에 자, 세무사 수수료 25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합치면 584만 2천 원이고요. 자,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 세무사 수수료 쌉니다. 10만 원이고요. 차감할 납부세액에서 자, 수수료까지 합친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건 고려 대상도 아닌 거예요. 기준경비율은.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1번이에요. 그래도 복식장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무사 수수료 80만 원 주고 세금 450만 원 주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복식부기하고 간편장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간편장부가 복식부기로 신고가 들어가면은 자, 세금의 20% 깎아줍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산출세액을 보시면 복식부기하고 간편장부하고 똑같은데 보면 세액공제가 100만 원 차이나. 자, 산출세액에서 20% 깎아주는데 100만 원이 넘으면 100만 원까지만
빼주겠다. 자, 세액공제 얼마 들어갔나요?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의 차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 차이와 세무사 사무실 수수료 80만 원을 제하면 20만 원이 보는 애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복식부기자인데 자,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들어갔어. 그 다른 방법이 간편장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되는 거야. 벌금으로 내는 거야. 그 금액이 12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수수료 쓰고 그냥 가산세 면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복식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1,300만 원. 자, 복식부기로 한 거에 비해 2.5배 정도 더 비싼 거예요. 이게 페널티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 기준경비율로 들어가면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몇 달 뒤에 세무서에서 이제 결정이란 걸 해서 옵니다. 자, 결정이 뭐냐면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그냥 세금 다 내라. 이렇게 해서 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에서 했는 방법은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게 절세가 아니고 제때 신고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의 절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경비율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지가 뭐냐면 해당 연도 개업한 사업자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이 이제 장부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장부를 안 했지만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에 좀 봐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실제 경비보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가 많아요. 많게 들어간다고. 자기가 본인이 다 쓴 거 긁어 모아도 50%, 60%밖에 안 돼요. 근데 단순경비율은 80%, 90%까지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증빙이 없어도. 계산 방법을 보면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 곱한 만큼을 자, 경비로 인정해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나온 숫자만큼 경비를 인정해준단 말이야. 그럼 단순경비율은 어디 있냐? 신고도움 서비스에 보면은 거기에 단순경비율이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수익금액에 곱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경비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앞에서 본 게 90.2%였어요.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출액의 90%를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식을 반대로 하면 수익금액의 10%만 소득금액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라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3번 보시면 자, 기부금, 감가상각비, 기타 매입 비용은 추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 이 90%, 80% 안에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단순 경비율만큼 이득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이 들어오죠. 자, 나 단순 경비율자인데 자, 기부금 추가로 입력할 수 있냐? 감가상각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냐? 더 경비 입력할 수 있냐? 욕심 그만 부리시고 자, 90% 인정해주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단순 경비율은 다 그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90%, 80% 아닙니다. 그 신고도움 서비스에 보면 단순 경비율이 찍혀 나옵니다. 그 경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2월 결성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2월 결성금이라는 거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실제 손실이 있어라도 실제 손실이 있으면 간편장부 하란 말이에요. 장부해서 신고하라는 거고 단순 경비율을 하려면은 이제 2월 결성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 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1원에 자, 10%하면 0.1원이라도 소득금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손이 나는 게 불가능하죠. 산실상. 자, 2월 결손금 자, 발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해 마이너스 500이 손실이 났다. 근데 내년에 한 1,000만 원 이익이 날 것 같아. 올해 그 손실난 500만 원을 내년 1,000만 원에서 까주거든요. 그럼 내년에 비록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자, 500만 원 까서 500만 원치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경비율 자라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순경비율자가 아닌 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자, 단순경비율이 그 앞에 나타나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기준경비율을 하나 보시면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장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봐주는 거였다라면 기준경비율은
가중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 보시면 장부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세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무서에서 결정이란 걸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은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준경비율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소득세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세금 안 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거기 가산세까지 다 붙여가지고 이제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납부서만 보내줍니다. 신고 안 한 사람을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경비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인 적용을 보시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해 계산된 납부할세액보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인데 이거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매출 대비 매입이 매우 적다. 그리고 매입 자료를 못 받는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업종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준경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거의 실무적으로는 기준경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기타가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이 20% 벌금 문자 있죠? 그 가산세를 매기게 되고요. 단순경비율과 마찬가지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식으로 계산된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준경비율로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1번, 2번 금액 중에 작은 걸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1번도 해보고 2번도 해보는데 둘 중에 적게 나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라는 거예요.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1번은 이렇게 할 바에는 거의 간편장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2번 방법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식에 의해서 나오는 소득금액이죠. 한번 보시게 되면 1 단순경비율, 아까 단순경비율이 90.2%였죠. 단순하게 90%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경비율은 10%잖아요. 수익금액의 10%에서 2.8배 내지 3.4배입니다.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 3.4배를 하고요. 그 외에는 2.8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억 6,300이었습니다. 2번 단순경비율의 배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2억 6,300에서 1 단순경비율이 10%였어요. 10%에 2.8배 하면 7,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1번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작은 금액을 선택하면 되는데 1번 금액은 1번 할 바에 간편장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옆에 보시면 소득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가시면 이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넣죠. 이 금액이 200 얼마가 들어갔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차감할 납부세액을 보면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복식부기로 장부한 게 지금 500 얼마 나왔죠. 거의 2.5배 이상을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3.3% 프리랜서 분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왜 소득세 신고하라고 왜 문자가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그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증 받아서 사업하시는 일반 사업 소득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자가 있는데 프리랜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근로자 아닙니다. 이분들은 사업소득자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없어도 5월에 신고해줘야 되는 사업소득자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분들 5월에 신고 안 하고 놓치면 아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방법으로 가산세까지 엎쳐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 납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꼭 신고하시고요. 3.3% 내가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급여 대장에 보시면 4대 보험 공제액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근로자고요. 4대 보험 공제액이 안 나와 있고 3.3%만 딱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업자입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소득세 과세기간하고 신고 납부기한이 있는데, 과세기간은 뭐냐 하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과세기간인 거예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신고기간은 언젠가? 다음 해. 그러니까 12월 31일 전에는 그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저거 신고 다 하고 나면 이제 5월이 오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미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납부 부성시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세무서에서 결정해가지고 자 기준경비율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10월 달쯤 되면 이제 납부서 옵니다.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소득세 강의하다 보면 질문이 들어오는데 기장대리하고 신고대리가 뭐고 그 다음에 나는 세무사 사무실을 언제 쓰면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기장대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수임료를 줘가면서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세무대리는 사업 전반에 걸쳐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맡아서 뭐 월별 기장료 내고 이제 다 신고를 알아서 해주는 거죠. 신고할 때 되면 뭐 신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신고대리 같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의뢰건에서만 신고하면 그냥 끝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만 딱 받고 별도의 책임이 없어요. 신고만 대신 해준다는 개념이고 의뢰만 받아서 그 신고만 하면 끝이고요. 그리고 세무대리인 기장의뢰 적정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내 매출액이 아까 테이블 보셨죠? 복식부기 의무자 가나 다군 있었는데 복식부기 그 매출액에 근접할 그 매출액이 진입했을 때 이제 복식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매출액이고 뭐고 간에 인건비가 발생한다. 그러면 셀프 신고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해야 되는 신고도 많고 이러니까 거의 대부분 놓치고요. 이거 부가세까지는 진짜 완벽하게 해오시는 분 더러 있는데 이때까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제대로 해오시는 분이 없었어요. 자, 뭔가 다 수정해야 되고 오류가 다 있었어요. 신고 안 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무관하게 의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판이 되는 거죠.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자, 한 4월 말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자, 이거 보고 신고하세요 라는 신고 안내문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내줍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볼지 모르니까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저희도 이거 보고 신고하거든요. 거의 95%의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2023년도 거를 아직 뽑을 수가 없어서 22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23년도입니다. 뭐 성명 있고 생년월일 있고 저기 안내 유형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그러니까 직전 연도 뭐 매출액이 어떻게 됐건 내가 업종이 어떻게 됐건 그것까지 여기서 다 판단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기장 의무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이 말은 니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니가 만약에 장부를 안 했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분은 복식부기로도 할 수 있고요. 간편장부 할 수 있고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사업장별 수익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장에 내가 사업으로 인한 발생한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2억 4,900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금액이 매출액, 수익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보시면 타소득 합산 유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맨 처음에 제가 소득세 강의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이자 배당 사업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다 합쳐서 저 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했는데 그 합쳐야 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부 다 꽃표가 되어 있는데 자, 근로에 동그라미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네가 다른 근로소득도 있으니 근로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공제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납부세, 내가 중간예납을 했는 경우 그 금액,
그리고 3.3%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니까 없는 거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 얼마 냈는지, 개인연금 저축 얼마 냈는지, 뭐 노란우선공제 얼마 냈는지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 세액공제 항목까지 다 나오고요. 자, 이거 보고 신고를 하란 말이에요. 자, 옆에 보면 신고한 금액이 나왔으면, 신고한 샘플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사업소득 금액 2억 4,900만 원.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사업장별 수익금액 그대로 온 거죠. 근로소득이 이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근로소득 합산까지 들어와야 돼요. 근로소득은 별도의 그 명세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좀 생략을 할게요. 있는 거 그냥 굴러왔다라고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합산해서 소득 금액을 보면은 8,575만 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자, 소득공제 빼는 거예요. 아까 옆에 보면 소득공제가 있었죠.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 저축, 소상공인 소기업공제, 이것까지 다 넣어서 소득공제에 차감을 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인적공제는 자, 모르잖아요. 국세청이 자기가 얼마나 누구를 부양한지 어떻게 부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해서 금액을 넣는 거고, 만약에 그 금액 합계액이 1,077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다 더한 금액이 이걸로 보는 거죠. 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소득공제,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인적공제가 되니 안 되니까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뺀 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세율 테이블 보셨죠? 그 테이블에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금액 가서 그걸 가져와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액 빼주면 이제 5월에 납부해야 되는 그 세금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560만 원이네요. 여기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득세 전반에 걸친 개념, 그리고 흐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